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방개TV의 김성령입니다. 오늘은 지역자율방개단을 중심으로 자율방개단 직무능력 강화 교육을 2022년도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년간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온라인상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현재 교육을 진행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뵙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본 강사는 전국자율방개단 중앙회 총재를 맡고 있는 김성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율방개단을 초창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오면서 여러 가지 자율방개단에 대한 임무와 역할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했습니다만은 자율방개단이 무엇인지 또 자율방개단 우리 다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22년도 직무능력 강화 교육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자율방개단 직무능력 강화 2022년도에 저희가 교육하고자 하는 목차를 보면 재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풍수의 대비,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의 임무와 역할, 그 다음에 지역 자율방개단을 활용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자율방개단을 활용한 방안, 그 다음에 회의 사례 및 추진 방향,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개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4년 저희가 6월에 소방방재청 우리나라의 재난재해를 총괄관장하는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의 부처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청이라고 피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 모든 각종 재난을 총괄관장하는 중앙부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율방개단이 2005년도 자연재해 대책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자연재해 대책법 66조, 시행령 60조에서 61조, 62조, 65조까지 이 시행령 65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쪽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자율방개단을 구성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쭉 여러 단체들이 해오던 습성에 의해서 자율방개단 단장도 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법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지역에서 활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정 단체인데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방재단 단장만 되면 이 황제형 이제 모든 재난 관련 마찰을 갖다 우리 단원들이 끌고 가고 굴림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운영해 오던 그런 리더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난에 대한 마찰을 우리 방재단과 동대표 여러 방재단들이 같이 안전을 위해서 마찰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관련 하일릴 법칙이라고 하는 1대 29대 300이라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재난 관련 법칙을 하일리 법칙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칙에 보면 300가지 징후가 나타나면 크고 작은 재난이 29가지 재난이 발생하더라. 이 29가지의 재난을 방치하고 계속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대형 참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00가지 징후에 우리나라 크고 작은 재난이 여기에 걸려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종류가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이렇게 카테고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은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이 통폐합이 돼서 사회적 재난으로
현재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종류를 보면 자연재난, 요즘 태풍, 그다음 홍수, 호우, 그다음 폭풍, 해일, 폭설, 그다음에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 여러분들이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갖다가 자연 재난이라고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은 통폐합해서 뭐 전쟁부터 해서 뭐 파업이라든지 테러, 폭동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 재난으로 카테고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해마다 연중 행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자연재난으로 일어나서 피해를 겪는 피해액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조 달러 정도 2040년까지 한 1조 달러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자연재난으로 A급 태풍이나 여러 가지 큰 우리가 크고 작은 재난을 겪어봤습니다만은 A급 태풍 하나로 겪는 자연재난의 예산을 피해액을 추이해 보면 약 3조 한 2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국가가 또 3조 2천억에서 한 2조 정도로 국가는 덕을 보고 고스란히 한 1조 2천억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한테 피해로 고스란히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다가온다. 그 2조가 국가가 2조를 덕을 보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뭐 한강에 여러분들 침하되어 있던 침체된 오염 물질이라든지 바다 우리 현재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바다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A급 태풍 하나가 발발해서 오게 되면 수심 한 30m까지 바닷속을 싹 훑어서 싹 쓸고 나가면 우리가 환경 정화 비용을 또 추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댐에 물을 가둬서 그 물을 갖다 활용하는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그 물을 갖다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비가 옴으로써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비가 옴으로써 그에 대한 현재 환경 비용 분담금 외에 또 담수로 인해서 그 물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국가의 이득이 한 2조 정도 덕이 되는데 고스란히 뭐 여러 가지 집이 반파되고 완파되고 뭐 그다음에 물난리를 겪고 뭐 차가 침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자연재난에 우리가 풍수에 관련되어 있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 피해액이 1년에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삼풍백화점 민간 구조 역할을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삼풍백화점이 95년도 6월 29일 날 백화점이 붕괴됐는데 이 백화점이 붕괴되는 과정에 일주일 전에 백화점을 찾아 백화점을 이용했던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화점이 약간의 진동이라든지 흔들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설마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이렇게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용객분들 중에는 한 분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난 중에 하나의 대형 참사로 기록되는 그 95년도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1년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동아건설의 부실공사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만은 성수대교의 상판이 떨어지는 아주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저 새벽에 제가 성수대교로 올라가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판 떨어져 있는 부분에 그 현재 리베트 박아놓은 주변 그 연결 고리 사이에 구멍이 싱크홀식으로 빵꾸가 나가지고 다리 위에 빵꾸가 나가지고 두꺼운 철판을 갖다가 얹어놨는데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하고 이렇게 지나. 그걸 한동안 계속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수대교 붕괴는 우리가 동아건설의 부실공사라는 그 단면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과적 차량에 의한 차량에 대한 무리한 과적 차량에 대한 그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포천 쪽에서 유일하게 남쪽으로 남하하는 다리가 성수대교인데 저 성수대교 그 입구에 과적 차량 검문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보는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에다가 쓰리축으로 보강을 하고 밑에 바디를 갖다가 다시 H빔을 보강을 해가지고 무려 대리석을 갖다 포천에서 대리석 원석을 150톤 우리 국토부 장관이 150톤을 싣고 육로로 차량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트레일러에 대리석을 갖다가 150톤 되는 차에다가 공차 무게가 보통 13톤, 18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 70톤, 180톤 되는 무게가 고속도로, 국도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150톤을 실은 트레일러가 여름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도로가 푹푹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과적 차량이 새벽 2시 되면 이 남하하는 성수대교를 150톤씩 싣고 트레일러들이 밤낮으로 포천서 남하하면서 과적 차량들이 운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리가 결국은 그 과적 차량으로 인해서 다리가 결국은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반 승용차나 적재 정량 우리 11톤 차에 11톤만 싣고 다니면 참 좋죠. 근데 우리가 보면 목포에서 소금을 싣고 부산으로 온다, 철근을 싣고 부산으로 온다 하면 11톤 차에다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톤당 돈 내기 운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래 공사하는 노가다판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럼 톤당 운송료를 포함해 가지고 운송료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11톤을 실어야 될 적재 정량 11톤 차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5톤, 50톤을 싣고 옵니다. 50톤, 45톤을 싣고 움직여요. 우리 4.5톤 차에는 보통 4.5톤 차에는 4.5톤을 적재 정량을 실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실력이 11톤씩 싣고 현재 도로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톤 차도 보통 2톤, 2톤, 3톤씩 싣고 다니죠. 11톤 차에다가 45톤씩 소금, 철근을 싣고 다니니까 트레일러에다가 보통 고속도로에 운행할 수 있는 적재 정량이 한 축에 11톤으로 해서 44톤까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의 적재 정량인데 한 축에 지금 현재 과적을 단속하는 게 11톤입니다. 고속도로 지금 현재 저 축이. 근데 우리가 150톤을 싣고 국도로 밤에 내려가니까 막 톤당 운송료 이렇게 톤당으로 운송료를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돈 내기 톤당 이런 거에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반 시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성수대교가 저래 상판이 내려앉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다. 이게 결국은 저거는 자연 재난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목적 현재 동아건설이 부실공사다 해서 결론은 동아건설이 다 피박을 썼습니다만은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현재 과적 차량으로 인해서 다리가 견디질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달에 우리가 태안 유료 오염 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동설알에 약 자원봉사자 200만 명이 엄동설알에 바위를 닦고 태안 유료 오염 현장에 저도 현장에서 가서 현장에서 이 사진을 찍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온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자 200만 명이 몰려가서 줄을 서서 전달 옛날에 불 끌 때 이렇게
화재 나고 불 끄면 이렇게 바게트에 물을 받아서 전달. 이제는 이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바다에 기름이 오염돼가 기름을 갖다 퍼내는데 이렇게 줄을 서가 전달을 해서 현재 기름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죠. 상당히 이렇게 태안 바닷가에 기름이 이 바닷물이 전부 기름 때문에 타릅니다. 타르. 안 되겠대. 이런 자원봉사자 200만 명이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산 너머, 이 지금 현재 사건 현장 건너편 산 너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나와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씩 일당 받고 기름 닦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도둑이 또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TV 냉장고를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되면 연방군이 들어와서 안전을 위해서 연방군이 또 이렇게 그 헥타를 지켜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 민 자체, 민광군, 말은 민광군, 민간 협력 체계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어디 한 곳에 허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태안 유류 오염 사고 현장에 현장 가서 보니까 실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 관련 이 현장의 그 담당 공무원은 태안군 재난안전과 직원인데 이거는 해안경찰에서 현장 담당 공무원으로 있어서 제가 좀 많은 의문을 가지고 물었죠. 여기 지금 현재 사건 현장의 담당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접니다 하는데 해양경찰 경위분이 본인이 담당이라는데 그 담당자는 태안군이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해안경찰이 맡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바다에서 재난을 막지 못하고 육지까지 와갖고 태안군 이제 육지로 재난이 확산돼서 넘어갔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실제로는 태안군 재난안전과가 현재 이 재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할 때는 태안군 재난군청이 담당 부서다. 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봉사활동 하러 왔으면 기름이나 닦지 그런 걸 자꾸 묻습니까? 이래서 저하고 실랑이를 벌인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법은 법입니다. 정확하게 본인도 해양경찰 경위도 현장에 있는 그분도 따지고 보면 저희하고 똑같은 자원봉사자입니다. 태안군 우리 군청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기 입고 있는 옷이 방제복입니다. 방제복인데 갑자기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막 순환보직이다 해서 막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인사 발령 받아서 재난안전과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거 예산을 한 7천만 원을 헛돈을 썼어요. 왜? 방제복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막 몇백만 명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 옷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방제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옷은 구매를 해야 되겠고 이래 보니까 방진복은 뭡니까? 먼지를 차단하는 옷이에요. 근데 이 보니까 방제복하고 방진복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면 입고 있는 하얀 우리가 방역할 때 입는 옷이 그 보면 방제복도 있고 방진복도 있고 합니다만 방제복은 기름을 차단하는 옷이 방제복이고 방진복은 먼지를 차단하는 옷이 방진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진복을 입고 저 기름을 닦으러 들어갔다 바위에 앉으면 이게 흡착포가 돼버려요. 흡착포. 기름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서 겨울에 좋은 아웃도어 참 비싼 옷을 입고 막 내려가서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그 태안군 공무원이 막 옷을 나눠주니까 야 이거 군청 공무원이 다 알고 나눠주겠지 해서 믿고 이게 방제복인 줄 알고 막 받아서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옷을 입고 딱 들어가서 바위에 앉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쫙 기름이 엉덩이로 빨아들여 가지고 흡착포가 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200만 자원봉사 중에 한 5천 명이 그 상해보험 처리를 했어요. 왜? 피부병하고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그 옷은 옷대로 비싼 옷을 다 버려가지고 옷 다 버리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을 재난 현장에서 또 다른 재난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재난안전과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많은 교육과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어서 뭐 국가 재난 대응 안전 항구 훈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진복, 방제복도 구별을 못하는 2007년도가 지내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02년도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약 최대 풍속이 58mm 퍼세크 정도 되는 A급 태풍이 한반도로 2회 연중 상륙하면서 부산의 신선대 부두에 대형 크레인이 그냥 완전히 다 넘어지고 뭐 엄청난 피해를 봤죠. 배가 여객선이 배가 밀려 들어오고 2003년 매미 때. 그래서 실제 우리 부산 광안리 광안대교 옆에 밑에 보면 큰 바위가 그 태풍에 밀려서 현재 수변공원 앞에 바위가 그 현재 올라가지고 그걸 기념으로 이렇게 바위를 갖다 놓고 현재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제 광안리 수변공원 가면 이때 태풍 매미 때 바다에서 밀려온 큰 바위가 현재 그 위에 수변공원 위에까지 와서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호우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올림픽 대로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광화문 광장이 전부 대리석으로 발라놔가지고 대리석이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여름하면 이게 물이 와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실제로 이제 이래 대리석으로 발라놓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게 한 6대4 정도로 우리 청계천으로 빠져나가는 게 한 60% 현재 청계천에서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현재 광화문 광장이 있네 저 정도 물이 쌓이는 물이 그대로 도로를 타고 용산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완전히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 지금 완전히 서울이 물에 잠겼어요. 광화문 우리 광장 전체가 이렇게 많은 풍수를 겪고 서울이 자연재난을 겪는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근데 서울도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뭐 100년 만에 폭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11년도 7월 27일 날 우면산 산사태 이것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는 피해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 피해가 적습니다. 강원도는 뭐 이래 그 산이 고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도 막 나무가 막 서서 내려오고 이래 합니다만은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좀 그리 많지 않은데 도심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납니다. 저렇게 우면산 산사태 이게 일어나게 되면 119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게 들어갈 수도 없고 상당히 근데 우면산 산사태는 결국은 원인이 뭐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에 물이 막 먹고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집중호우,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근데 이렇게 현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양재대로가 다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뭐 차도 많이 파손되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사진을 찍고 우리 저의 지도 교수로 계시던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님 집이 바로 요 사진 찍는 바로 입구인데 거기서 까따만 큰 피해를 겪을 뻔했죠. 또 다치시기도 했는데 요 사진이 현재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여기 계시는 분이 요 집이 저희 지도 교수님 집인데 요 위에는 이제 보면 환경단체에서 맹꽁이 무슨 보호 무슨 하는 환경단체가 있는 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웅덩이에다가 맹꽁이를 또 키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전원 마을 위에
그 위에는 그 포크레인을 가져 올라가서 막 주말 농장식으로 해서 돌멩이 이런 거 싹 걷어내고 주말 농장을 또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니까 맹꽁이 보호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내뺐는지 다 내빼고 없어요. 그 왜 그 마을 위에다가 웅덩이 위에다가 뭐 맹꽁이를 키우고 난리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부분에 현재 이렇게 산사태가 나니까 이 마을 전체가 그 토사로 막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그 저 대기업의 회장님 사모님도 돌아가셨죠. 지하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차도 뭐 아우바우 뭐 하는 한 9억짜리 차도 요 뻘에 파묻혔어요.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데 이 지하에 들어갔는데 뻘이 들어가서 문이 안 열리니까 결국 못 나오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119가 이런 산사태가 나게 되면 119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먼저 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전원마을에 살고 있는 방재단들이 나가서 이 119를 어디로 하면 길이 이렇게 뚫혀 있을 거예요. 안전한 지역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구조 구급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119 안내 같은 부분을 초기에 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119가 구조 구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현재 서초구 재해대책본부가 들어오면 군인,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뭐 새마을,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회단체, 재난 민간단체 들어옵니다. 민간단체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장 쉽게 투입하는 게 군인이죠, 군인. 그러면 젊은 군인들이 대대병력이 한 600명씩 이래 오게 되면 우리 방재단들이 밑에서 우리 안내를 해주시고 일감도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게 초기 대응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복구 마무리 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때 2016년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방재단들이 울산으로 직결해서 울산에 약 6,500여 명이 울산으로 와서 태풍 차바 피해를 겪은 울산 지역에 복구 지원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울산 재해대책본부와 협조하에 우리는 순수하게 자율방재단 자체가 현장 지휘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오는 자율방재단을 안내하고 뭐 간식이라든지 일하면서 필요한 일감,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장비 다 좀 지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장 피해 복구 현장에서 수해 복구를 했죠. 그래서 자율방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크레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뭐 포크레인, 그 다음에 덤프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직접 삽을 들고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는 인력 동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런 자율방재단 활동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하우스 우리 비닐 하우스의 파이프가 내려앉은 걸 저걸 용접기로 철거하고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방재단이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자율방재단이 현재 몸으로도 하지만은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우리 그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태풍 5호 노루 때도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서 충북에 저희가 재해대책본부 중앙 현장 지휘소를 마련을 하여서 그때 당시 약 9,800여 명이 청주, 그 다음에 괴산, 충청북도 태풍 노루로 피해를 본 응급복구 지원에 방재단들이 동원돼서 뭐 크레인 차들을 해서 다리 교각 밑에 쓰레기하고 현재 피해 목들을 제거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뭐 안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제가 같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만은 재난 현장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려가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빠른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포항 지진 때 2017년도 11월 달에 포항에서 일어난 5.4 지진에 의해서 이재민들이 흥해체육관에 이재민들이 모여 있고 현재 경북 포항 재난대책본부 우리 저 포항 부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 지진 관련 부분은 방재단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 그렇게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흥해 실내체육관이 이재민들이 처음에 수용하면서 이렇게 대피소가 좀 개선이 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찾을 수 있게끔 정상화되어 가면서 대피소 내에 이제 칸막이 설치라든지 심리 지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 다 방재단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지진 난 데는 아시다시피 뭐 포항에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군용 뭐 페르다라든지 장비 이런 장비들을 가져와서 뭐 지진으로 무너진 뭐 벽돌에 이런 거는 그냥 장비로 가지고 이렇게 밀고 하면 사람들 뭐 그 형식적으로 그냥 뭐 부르고 한 장 두 장 들고 다니는 그런 일은 좀 수작업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냥 근데 방재단들이 그냥 손 놓고 놀 수는 없으니까 현장이 안타까우니까 가서 담벼락에 넘어져 있는 브로커를 치우는 모습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군 부대가 동원돼서 장비로 여러 가지 응급복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냥 일선 인력으로 하는 방재단의 임무는 조금 작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대설 피해 응급복구 지원을 하면서 보면 2단계 발령이 이루어지면 서울시청 지하 3층에 저희가 재난 상황실에 가서 방재단들이 상황 근무를 서면서 이제 3단계 발령 시에 직접 현장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 발령 시까지는 이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 100년 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한 열흘 정도 눈을 치우다가 고생들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사륜 오토바이 500cc 오토바이로 해서 이면도로 우리 골목골목에 눈 치우는 것은 현재 사륜 오토바이로 그다음에 제설 장비를 서울의 25개 구청에 각자 임대도 준 곳도 있고 저렇게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면도로 제설 작업은 이제 삽질하는 단계는 지나갔죠. 그래서 사륜 오토바이로 해서 사람 몇백 명이 눈으로 미는 일을 저 장비 하나로 가지고 골목골목에 눈 치우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면도로 제설 작업은 방재단들이 현재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자율방재단이 사무실도 문제지만은 방재 물품 창고에 비축하는 방재 물품 현재 목록도 우리 저 충북 단양군 자율방재단 현재 방재 물품 창고에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보고 배웠으면 해서 이렇게 저게 교육용으로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율방재단 방재 물품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거 단양군 로고를 박아서 세이프라인 그 안전선도 이렇게 만들고 재난 안전선도 만들고 이렇게 통행판 금지 표지판 그다음 통제판 여러 가지 또 단양 팔경 내에 침수로 인해서 구조가 필요하면 우리 인명구조 슈터라든지 이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무전기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현재 단양군 자율방재단이 운영하는 방제 물품 창고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재단도 사무실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방제 물품 창고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폭설 여러분들하고 알다시피 폭설에 대해서 잠시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만에 서울이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서울 차병원 사거리 논현동 넘어가는 도로가 저렇게 차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이 자연재난이 무슨 자연재난이 있느냐 하고 막 큰 소리 막 빵빵 쳤는데 결국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방재단 717명이 한 열흘 정도 골목골목에 저 많은 눈을 골목골목 눈 치운다고 그냥 허리 아파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 뭐 강원도는 연중 행사로 막 눈이 오면 막 1m 막 20, 30씩 막 눈이 오고 하니까 강원도도 또 막 우리 겨울철만 되면 강원도는 또 눈에 날립니다. 근데 서울도 이렇게 난리가 나서 그 방재단들이 열심히 치우니까 광화문에서 과천으로 움직이는 서초구에는 눈을 안 치워가지고 서초구 자율방재단들이 그 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과천 가는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차들이 막 엄청 그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왜 눈을 안 치우느냐 하니까 강남구는 눈을 잘 치우는데 왜 서초구는 안 치우느냐 하니까 강남구는 예산이 많고 돈이 많아서 염화칼슘을 막 빨리 많이 뿌려가지고 강남구는 제설 작업이 빨리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제설 작업이 늦습니다. 그런 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눈이 저렇게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전 대책이 염화칼슘 뿌려갖고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일일이 다 삽으로 다 떠내고 장비를 투입해서 밀어내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서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제설 대책 기간에서 한 4개월 정도 상당히 고생들 하고 새로운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하는 방침이 막 바뀌고 이랬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은 눈이 오고 하면 현재 메인 도로에는 우리 서울시가 아주 막 고가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이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덤퍼 트럭이라든지 염화 칼슘 투여 차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서울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거는 서울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은 내가 살고 있는 골목골목의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을 방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누가 하느냐? 내 집 앞에 눈 안 치우면 내 집 앞에 지나가는 주민이나 시민이 넘어져 갖고 뭐 허리를 다친다든지 뭐 낙상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벌금도 내야 되고 병원비도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골목골목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다 각자 나와서 내 집 앞에 눈 치우기 운동은 필히 눈이 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우리 리더분들이 방재단입니다. 방재단 분들이 이사장, 박사장, 김사장 골목골목에 계시는 주민들 불러내서 눈을 치우는 방재단이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집 앞에 눈을 치우게끔 같이 어드바이즈 하는 부분이 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강원도 설해복구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농기계 있죠? 저 트랙터 이런 데다가 삽을 지자체에서 삽만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구입해가지고 공급해 드립니다. 그럼 저렇게 화물차에다가 삽을 달아서 우리 방재단들이 뒤에 화물차 뒤에다가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적재물을 싣고 차들이 이제 가벼우면 이제 이게 눈을 치우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적재함에다가 모래라든지 적재함을 싣고
이제 앞에 삽을 달고 이렇게 메인 도로, 그다음에 골목골목 이면 도로 방재단들이 다 합니다. 눈이 와도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재 강원도는 저게 지금 현재 강원도 저렇게 눈이 막 우리 그 성인들 허리까지 오는 눈, 저게 지금 제설 작업하고 있는 사진에 저도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우리 저 방재단 중에 충청남도 공주시 자율방재단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저 강원도 설해복구 작업에 가가지고 눈이 1m 막 30씩 와 있는 저렇게 허리까지 와 있는데 그 지붕에 눈이 쌓인 걸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치우겠다고 올라가셨다가 지붕이 내려앉아갖고 눈의 그 하중 무게와 사람이 올라가고 눈 치우겠다고 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아갖고 다쳐가 한 1년, 2년 정도 병원 생활하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저렇게 있을 때는 좀 그 눈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에 뭐 스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집이 노후돼 가지고 못 견디고 내려앉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설해복구에 자율방재단이 투입됐을 때는 안전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지자체도 이 현재 사륜 오토바이도 그냥 저희가 일반 그냥 이종 소형 면허 뭐 이런 일종 보통 면허 이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법이 또 다릅니다. 이건 500cc 이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동기 보면 우리 소형 면허라고 있어요. 250cc 이상 오토바이 면허라고 뭐 할리 데이비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지만 이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 또 면허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륜 제설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자율방재단이 꽤 많이 있다. 근데 편리성은 상당히 이제 편리하고 편리 용이하고 좋습니다. 사람들 한 1000여 명이 뭐 삽질해야 되는데 이 뭐 장비 하나가 뭐 사륜 기아 엮고 뭐 저속도 되고 고속도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그냥 밀고 나가면 엄청나게 뭐 제설 작업 하는 데는 뭐 상당히 좋다. 서울 강남에 눈이 왔을 때 제가 한 4시간 동안 눈을 밀어봤어요. 역삼동, 삼성동, 골목골목, 여기는 선릉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알지? 저 선릉 전체, 왕릉 주변에 전체를 제가 한 밀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인력으로 사람이 붙어서 눈을 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엄청난 제설 작업에 사람이 많이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뭐 사륜 제설 장비 오토바이 한 대로 그냥 뭐 엥 하면 그냥 다 밀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편리하고 쉽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에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을 혹시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갖고 혹시나 차를 또 손괴하고 그런 안전에 유의만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설 장비로 활용하는 데는 필요하다. 자율방재단의 이제 장비 운영팀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재난 관리를 하느냐, 선진국은 어떻게 재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본의 재난 관리를 보면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자율방재단을 전사를 한 30만 명을 양성을 한다 해서 일본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지도가 일본 열도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재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자주방재 조직이 현재 매월 원래도 하고 소모임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재사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훈련과 교육과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그런 한 30만 명의 전사를 양성한다는 일본의 조직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일본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도호쿠 지방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호쿠 지방 현재 대지진 시에 공항 활주로가 쓰나미로 현재 피해를 보는 그런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비행기, 그다음에 자동차가 안전 종이 쪼가리겠지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대지진 시에 봤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죠. 일본은 자연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피해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돼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 자연재난의 최강이죠, 최강.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호쿠 지방 대지진 쓰나미 사진을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보시라고 공유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또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엄청난 쓰나미도 발생하고 그 미국의 재난관리도 내나 똑같습니다. 미국도 인구의 78%한 2억 2천만 명이 자원봉사를 하는 시티즌 컵스 시민군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원봉사 시간, 우리 봉사 마일리지를 한 4,000시간 정도는 봉사를 활동하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미국도 재난관리 시스템은 잘 돼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민군들이 활동하는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명 구조,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자격 취득 이런 부분이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상력. 이 상상력을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천문학자, 우주 천문학자 닐 커민스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지구에 달이 없어진다든지 달이 둘로 바뀌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곳에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이 건물이 붕괴가 된다 하면 어느 곳에 안전한가? 만약에 지진이 왔다든지 재난으로 해서 요즘 이렇게 큰 피해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만약에 이 건물이 붕괴된다고 하면 모서리, 기둥 옆 모서리 쪽이 안전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머물고 있는 머리 위에 위험한 곳이 만약에 천장에 위험한 물체가 있다. 만약 그것이 갑자기 낙하되고 떨어지고 이래 해서 내 머리를 다친다든지 이런 상상력을 했을 때 항상 어디를 갔을 때 어떤 것이 안전한가? 지하철을 탈 때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런 부분을 상상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방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항상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상상력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목토로 된 땅이 아닌데 그런 데에 호수에 사막 같은 지역에다가 호수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농작물을 과학적으로 물을 똑딱똑딱 이렇게 주면서 세계적인 식물 재배라든지 농산물 재배라든지 그런 자기의 나라의 가장 강한 그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이 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고 상당히 뭐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학생 한 명이 교수한테 지리 질문을 하게 되면 그날은 모든 학생들은 다 휴업이고 노는 날이다. 왜? 무엇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교수분께 질의하게 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자기가 해소가 될 때까지 상당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근성이 국가 간도 투철하지만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도 이스라엘 국민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우리 홍익 인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한민국 방재단이 현장에서의 재난관리가 확고하게 다지자면 재난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단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이왕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하면서 법적인 보호하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로 거듭나면 그것이 살기 좋은 선진국형 재난관리다. 그래서 재난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